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엔 좀 성급하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예측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도 최악은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은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쩐에 관한 모든 썰, 쩐썰의 오건영의 오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아래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정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들이 좀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혹시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돼서 뉴스라든지 어떤 궁금한 점들 이런 게 좀 생기지 않으셨나요? 네, 미국에서 얼마 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좀 미국 인플레이션의 고점을 확인을 했다, 이런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기업 법인세를 더 걷어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저도 미국의 여파로 한국 물가 상승이 꺾일 것이라는 기사를 좀 자주 접했었는데요. 이제 물가가 좀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예요. 실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2021년도 이후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차트예요. 이걸 한번 잠깐 보시면, 작년도 보시면은 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초만 해도 1%대 중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팍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다 이제 어디까지 이게 막 올라가게 되냐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7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이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까지 올랐습니다. 이 숫자가 41년 만에 최고치다, 이제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온 거냐면, 여기에서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7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인데 8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를 기록을 하면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이게 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점을 찍었어? 라는 얘기고,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고 해서 피크 찍고 아웃된다 해서 피크아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왜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보시면은요, 이게 국제 유가 흐름이에요. 실제 올해 2월 24일이 요때입니다. 요때 뭐가 있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보시면 유가가 팍 튀어 올라가죠. 그래서 이 레벨이 어디까지 가냐면 거의 130불대까지 올라가요, 1배럴에. 근데 최근 보시면 이게 훅 내려와 가지고 요 밑으로 돌아와서 사실 전쟁 나기 직전 수준으로 돌아온 거죠. 그럼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를 9.1%로 하늘까지 쏘아 올릴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던 에너지 가격의 상승, 요거는 어느 정도 좀 눌리는 모습들, 요런 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뭘 기대해 볼 수 있냐면,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되게 빨리 하고 있대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빨라지고 시중의 물가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게 되려 소비 심리를 갖다가 위축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게 나와 있냐면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나와 있어요. 최근에 보시면 이게 2010년도부터 차트거든요. 여기서부터 쭉 이어서 보시면은 2010년대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거의 주저앉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소비가 둔화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커집니다. 그러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가격이 낮아진다는 얘기니까 이게 물가 상승 압력을 한 차례 더 낮춰주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유가가 낮아지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소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봤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부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의 우려는 좀 해소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해소가 됐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래도 최악은 좀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은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고점을 모르고 계속 올라가면 9.1%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얘가 10%, 11% 이렇게 올라가면은 진짜 70년대 인플레이션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상승률이 꺾였다는 것 자체로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피크아웃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보시면은 미국의 물가를 갖다가 자극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가격도 있고 생필품에 대한 물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 렌트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임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얘네들이 굉장히 스티키하다는, 영어로는 이제 스티키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끈적끈적한, 잘 움직이지 않는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렌트비는요, 한번 올라가면 좀처럼 내려오질 않아요. 의료비도 한번 올라가면 의료비가 폭락했다, 병원비 폭락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임금이라는 것도 올라가면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유가는요, 올라가잖아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게 막 반복할 수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얘네들이 안 올라온 게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자, 올해 예를 들어서 21년도 4월부터 물가가 뛰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제가 운도 나쁘게 집은 이제 임대를 준 사람인데 21년도 3월 달에 1년짜리 계약을 해요. 렌트 계약을. 근데 다음 달에 물가가 뛰는 거죠. 그럼 다시 불러가지고 그 계약 취소할 수는 없죠.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요 이전에 렌트 계약한 거는 1년간 묶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렌트비라는 게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요. 근데 올라오면 내려가질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 건 맞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티키한 친구들이 좀처럼 잘 떨어져 내려오지 않으면 이 내려오는 속도가 되게 느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하나 더 문제가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이런 점들을 좀 바라봤었을 때는 얘네들이 언제 다시 에너지 가격을 밀어올릴 요인이 될지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것 자체에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 해결 이렇게 선언하기엔,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엔 좀 성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아직 안심하기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인플레이션을 그래도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되게 어려운 질문이세요. 근데 잠깐만 저도 이제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거 하나만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봤었을 때 9.1%까지 올라간 게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8.5 됐기 때문에 우리가 환호성을 질러야 되느냐? 저는 조금 좀 의구심이 가는 게, 실제 물가의 목표 라인은 얼마냐면 2%가 목표입니다. 중앙은행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연 2% 정도의 마일드한 물가 상승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보다 너무 훨 높은 수준에서 고공비행을 한다는 건 요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9.1에서 8.5로 내려왔기 때문에 해결이냐, 이게 아니라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5에서 7.5로 내려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8.5에서 언제 2%까지 내려올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되는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다음에 이 스티키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유가가 높은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유가가 높아가지고 인플레이션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 마치 상어와 사자의 싸움을 보면, 이 둘이 싸우면 물속에서 싸우면 상어가 이기고 물 밖에서 싸우면 사자가 이기잖아요. 그럼 상어 입장에서는 싸울 때 사자를 계속 물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러시아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강하고 G7 국가들은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강하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러시아는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물 밖으로 끌려 나가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뭔 짓을 하게 되냐면 에너지를 공급을 할 때 중간중간 계속 차단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관에다가 가스 공급을 갖다가 뭐 심심하면 차단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는 게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예단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 2%까지 내려올 때까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 사이드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슈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예측을 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